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강펀치. 날카로운 강펀치. 네. 오늘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 현안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최진영 변호사가 자리를 할 겁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다가 와서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를 안 하셨네요. 네, 믿고 보는 강펀치. 인사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정치 현안을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최진영 변호사가 오시면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제 곧 7개 사건의 10개 혐의 그리고 기소가 엄청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혐의 어떤 게 있는지 완전 정복을 해서 뽀개보겠습니다. 완전히 뽀개보서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대로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유바오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눈이 이제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왼쪽 눈을 보시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9시가 넘어가지고 민주당이 드디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네. 밀어붙였어요. 예상됐죠? 뭐 예상됐던 그럼요. 분인데. 애당초에 저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진행하는구나. 그렇죠, 리고 그렇죠. 한때 유행했던 뭐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 그분은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법사위원장 장악해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유는 뭐 단 한 가지 정권 심판을 위해서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야당 의석의 힘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 재판 이 중형이 선고되기 직전에 이화영 수사했던 검사들 특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검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어디서 합니까? 결국 법사위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위원장 위시로 해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 재판부뿐 아니라 수사검사까지도 완전하게 옥죄게 되는 전략들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하나둘씩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어요. 예. 자, 강성 중에 강성. 그리고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죠. 제가 그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우 심하게 하는 정치인인데 법사위원장까지 맡았으니까 예. 법사위는 그냥 그야말로 싸움판이 되겠죠. 그럼요. 그 법사위가 국회 내외에서 이제 체계 작구 심사라고 하는 권한을 들고선 사실 모든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차라리 그런 일로 법안에 대한 다툼 또 쟁점적인 그 현안을 두고 같이 옥신각신하면 그래도 국회가 일하는구나 생각할 텐데 이런 일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수사하는 검사들 대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들이 상당수 국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대거 들어가게 될 텐데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법사위 활동보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일들에 전념하겠죠. 이재명 방탄에 그냥 목숨을 건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는 명박방명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던 말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바뀐 애는 방을 빼라는 험악한 소리도 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불국의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얘기했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을 했던 정말 좌충우돌 입만 열면 네. 설화를 일으켰던 진짜 밀란 쿤테라의 그 책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신출귀몰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은 사람인데 법사위원장 예. 야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로 넘어갈 때 탄핵소추위원장 맞잖아요. 네. 아주까리 기름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주까지 기름 먹습니까? 했던 깐죽깐죽. 깐죽깐죽. 나는 정말 저는 본인 얘기 정말 아닙니까? 예, 저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 장관 아주까지 기름 먹어요? 했을 때 이거 누구한테 할 말인가? 아 근데 저는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요. 대한민국 정치 뉴스가 이제 그 모든 카메라가 법사위를 향하게 될 것이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또 이분이 나름대로 국민적 주목도를 받는 걸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으면 네.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190석을 야당에게 몰아줬나?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주까리 기름 먹었나? 아 자꾸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자꾸 생기지 않나? 아주까리 기름을 먹었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인데 자 대화하는 사이에 최진영 변호사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박수. 네. 박수. 아유, 얼굴이 뻘것입니다. 빡세게 뛰어온다고 제가 강펀치 한번 날리려고 했더니만 좀 혈압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예. 자 잠시만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펀치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 총선 무렵에 예.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제가 받았죠.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다가 우리 예. 고향 내려갔다가 진짜 강펀치도 못 오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게 강펀치에 오시면 공천을 무조건 받습니다. 좀 일찍 갔어야 근데 되는데. 오셨어야 되는데. 공천까지는 받아요. 네 맞아요. 공천까지 당선까지는 모르는데 여기 나오시면 공천은 받습니다. 럭키, 럭키.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 개인적으로 또 저희 또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셔가지고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취재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어제 11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좀 해보고 저 여권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내일 모레 이게 오늘 제가 하나의 수첩인데 내일 모레 5선 6선들 여당 중진들이 내일 모레 저녁에 긴급하게 모입니다. 모여서 그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냐면 지금 18개 상임위 중에 11개를 민주당이 어저께 그냥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잖아요. 나머지 7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논의를 하는데 4년 전에 거부했잖아요. 다 줬죠. 다 줬죠. 근데 그때 김종인. 야당이었어요. 네.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을 때 저희가 저희가 아니죠.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었지요. 이름이 미래통합당이 그냥 필요 없다. 그래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였죠. 네. 대표가 그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민주당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18개를 다 줘버렸죠. 그래서 1년 동안 아마 민주당이 다 해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다음에 그 김종인 대표하고 이렇게 김태년이 찾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오긴 왔는데 하여튼 1년 동안 민주당이 다 가져갔죠. 네. 결국은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에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후회를 했답니다. 그래요? 예, 후회를 했답니다. 후회했다고 했죠. 예,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아마 지금 당내에서는 아마 18개 중에 남아 있는 7개를 받되 지금 예결위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예결위가 넘어가서 예결위는 1년씩 하는 거니까 예결위를 1년 뒤에 받고 운영위를 돌려받고 그 정도 가능하죠.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하는 안을 민주당과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정도에서 협상안을 아마 내는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겠다는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유병수의 예언입니다. 예언. 유병수의 예언. 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일 모레 보시죠. 내일 모레 보시고 아니면 제가 틀리면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 사법부를 향해서 이상한 법안들을 마구마구 내고 있어요. 이거 이제는 보니까 뭐 사법 법 왜곡죄. 법 왜곡죄 네. 또 만들자고 하고 이제는 무슨 뭐 판검사 무고죄. 판검사를 뭐 모욕죄도 만들고 무고. 무고죄도 만들고 이제는 뭐 판사도 표결로 뽑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법조인으로서 제가 강펀치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춰야 될지. 그냥 수위는 그냥 없어요. 그래요? 수위는 없습니다. 네, 제가 워워워 합니다. 제가. 나라를 개판 만들자는 거죠. 개판요? 개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의 가장 큰 두 축은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예. 우리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네.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힘이 없죠. 예, 네. 지금 민주당에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법천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말은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헌법 전문에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가 아니면은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징검다리인가? 결국 지금 뭐예요? 지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이 정도면은 판사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뭡니까? 인민재판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헌법에 법이 입법, 행정, 사법부가 남아 있는데 사법부를 없애버리고 지들이 국민이 그 판사되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지들이요? 민주당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저들이. 저들이야. 저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빙자한 예. 인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선고하니까 네. 판사를 지칭하면서 판사도 뭐 이제는 국민이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자기들 말로 판사가 국민을 판사로 뽑으려고 하면은 이번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이 국민이 판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거기에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열받네. 열받네요. 잠시만요. 너무 열받아 하시는데 잠깐 워워 하시고 네. 숙명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2022년에 김진표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윤통이 임기 단축을 들먹였다는데 아시는 분?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알아봤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 2022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의장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단임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서 한번 그 개헌을 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바는 없습니다. 네, 설명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또 예. 바로 직전까지 지도 부셨으니까 최고위원이셨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출마가 전당대회 출마가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죠? 이걸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아니 그냥 당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재호 장관이 내 동생이라면 출마를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 동생이 아니고 형이잖아요. 우리 형이라면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출마를 권유하겠다. 그렇죠. 네네. 권유해야죠. 네.
권유하세요 빨리. 아 그래요? 지금 네. 전화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은 안 보실 거예요. 오늘은 좀 네. 바쁘시다고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못 보실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전당대회 일자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7월 20 며칠인가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나갔던 때를 역산해 보면 딱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캠페인으로 소요됩니다.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 후보 등록 전에는 가시적으로 국민 앞에 내가 왜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전당대회를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 리더십을 바로 세울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타이밍이 이번 주가 골든 타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네. 누구 말이 이번 맞을까? 주말? 아니 이번 주에는 만날 약속들이 쭉 있는 아직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쯤 하지 않을까. 몰라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몰라요. 네. 저는 뭐 다음 주쯤 하시겠죠. 뭐. 출마 열차? 일단 확실한 건 당에서 당원 당규 개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 100%인 거를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룰 세팅이 끝나야 돼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며칠 안에 등록을 받을 텐데 그 정확한 중간 사이 지점 어느 때가 되겠죠? 뭐 나오겠다면. 그렇겠죠. 네. 자 이제 정치 현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대장동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대장동 얘기는 시간 있을 때 뒤로 미루고요. 가장 제가 픽한 것은 가장 먼저 나올 것은 저는 가장 재판 속도가 빠르고 가장 먼저 이 문턱에 지금 칼날이 들어와 있는 것. 공직선거법? 자 위증교사. 위증교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교사. 자, 위증교사는 간단합니다.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됐긴 오래됐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이재명 당시 2002년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KBS 최모 PD와 함께 전화를 걸어서 검사 사칭을 한 거죠. 그렇죠. 사칭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나는 검사다라고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본인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그거와 관계가 없고 옆에서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나죠. 그렇죠. 무죄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재판에 걸렸는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재판에 걸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재판에서 걸렸는데 누구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하죠.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를 합니다.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녹음 파일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그 사람이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재판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됐지만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명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소명은 무슨 나의 비전 소명 이게 아니고 네. 그 유죄의 그 형사의 본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속 영장을 치고 할 때는 아직까지 수사 초기인데 모든 걸 다 입증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너무 그 수사기관이 전부 다 입증하는 것은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구속할 때 슛골인 시킬 때는 입증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유죄에 대한 소명 정도는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가슴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내 수영도 못하고 빠져 죽을 수 있을 거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는 게 소명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네라는 그 정도는 소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입증은 뭐냐면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내 코까지 물에 차. 입증 정도가 내 코까지 물에 서고 허우적허우적하다가 조금 더 이제 내가 수영을 못하면 빠져 죽을 정도가 되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하는데 결국 입증의 정도를 소명은 입증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합리적 의심은 충분해. 이거 일단 슈꼬린 구속시켜 놓고 좀 더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입증되면은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구속되기 전에는 소명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뭐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증 교사 사건 이것들 쫙 다 같이 해가지고 넘겼는데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소명이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위증 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니 나는 정말 나가가지고 위증하기 싫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스토킹에 이를 정도로 이재명이가 그렇죠. 증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그때 이렇게 했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유도를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야 김병량 시장도 죽었잖아. 지금 그거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주는 취지로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안 돼라고 하면서 내가 냈는 변론 여지서 그것도 보내줄게. 떳떳하면은 카톡으로 보내지 왜 그거를 보안이 철저한 이 텔레그램으로 보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 시장님 그럼 제가 선서하고 증언할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재판 전날이 되니까 맞아요.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또 이재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꼭 나가야 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선서를 하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서 결국은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얘기했던 김병량의 김진성. 김진성 김진성 씨가 죄송합니다. 김진성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제가 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에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위증을 수차례 압박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해버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유창은 부장판사도 위증에 대한 교사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예. 소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법조 용어로 보니까 유죄라고 내가 확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직접 재판을 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영장을 봐서 증거를 보니 유죄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만큼의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니 재판에 가면 이거는 유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의 추측이 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게 민사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민사 사건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압류하는데 재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 신청서 내고 뒤에 필요한 증거를 탁탁탁 붙여가지고 내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보고 이거 돈 준 거 맞고 돈을 안 받은 거 맞는 거 같네. 돈 받지 않은 게 소명이 되네. 네. 라고 해서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예. 근데 그럼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돈을 안 갚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면제를 해줬네. 이런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제3자한테 줌으로써 그런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만 갚은 증거가 나왔네. 이러면은 이게 결과가 뒤집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입증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 그 정도면은 이 주장하는 게 맞네. 요 정도면은 이게 가압류 가처분 결정도 나오는 거고 형사에서는 구속영장도 발부되는 그 정도의 입증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보니까 제가 여기서 판결문을 제대로 한번 봤더니 이때가 굉장히 민감한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 경기지사가 날아가고 그렇죠. 대선에 출마도 못할 상황이었어. 2018년에 18년 19년인가 이때였죠. 19년 예.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봐요, 김진성 비서, KBS 측과 김병랑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KBS 측과 김병랑 시장이 짜고 최 PD를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간 사건이잖아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 맞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죠?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하 텔레그램을 혹시 쓰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제가 뭘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받은 거예요. 이틀 뒤에 또 전화를 합니다. 또 전화죠. 예. 네,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보셨나? 그래서 예 봤습니다만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변론 요지서에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로 그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 그 김병량 시장님 재선 캠프에 나와 있어서 성남시청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변론 요지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 나중에 김진성 씨가 했던 얘기가 재판에서 한 얘기잖아요. 예. 검찰이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으로 허위 증언한 것이냐 묻자 네. 김 씨는 그렇다. 그렇다.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이건 최대한 그래도 순화시켜서 얘기한 건데 그렇죠. 이거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게 겁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겁박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의한 것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이게 2018년 19년도를 한번 다시금 돌아봐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맞아요. 그게 대북 송금 언제 한 겁니까? 2019년. 20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일어났던 건데 그때 이재명 지사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 받고 술 먹고 놀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죠. 김성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는 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들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국민들이 이제 다 알걸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었던 때에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중압감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당시 만약 아수라 같은 영화를 봤으면 정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50클럽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위증해서 무죄 받은 것이 바로 그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소법 위반 이 부분이 결국 그 2심에서 서울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돼서 사실 그거가 그대로 확정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지사도 사실 별이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무죄를 받았던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그게 유죄가 됐던 것이고 그게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지금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죠. 대선도 못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소명이 됐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과가 없다.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는 아주 사법 방해죠.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 사이에 중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형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잘 보시면은 위증은 인정되면은 기본적으로 슈골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법 방해했잖아요. 판사를 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위증, 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인데, 자, 여기서 왜 제가 위증교사 먼저 얘기를 했냐면, 김진성이라는 이 사람, 양심 고백을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유창훈 이 판사가 말했듯이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한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진성.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녹음을 했지만 왜 이 사람이 이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김인섭이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인섭이 누구냐? 백현동 사업으로 떼돈을 벌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절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이재명의 형입니다. 바로 이제 백현동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막후 실력자 김인섭, 현재 지난 2월에 백현동 비리 사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현동 비리 사업입니다. 자, 백현동 사업, 여기에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꼭 여기서 바로 네, 짚고 말씀을 넘어야 될 해주세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 여기서 등장할 인물이 취권 이수진. 아, 이수진 의원이 막판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수진 그 지난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이러다 그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부터 팽당하고 공천장을 못 받으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면서 아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돌직구 정도가 아니지. 예. 야. 바로 이 지금 얘기하는 허가방 김인섭 씨 사건, 네. 이 그 백현동 사건 종상향에 따른 특혜 의혹 사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이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면서 2월 그때 달에. 딱 한마디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그리고 허가 신청만 하면 그 부탁만 하면 허가가 척척 나온다고 해서 허가방. 그리고 이재명이 형님으로 모셨던 부분이죠. 저 형님이라고 그 불렀어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공천장을 못 받은 그 무렵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 나왔죠. 공천장을 못 받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나와 국민을 속였다. 쏘겠다. 허가방 김인섭 판결문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누구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아니냐. 그렇다. 내가 그 판결문을 샅샅이 봤더니만 포기했다. 이재명이 나를 쏘겠다. 아. 이거 있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나도 이재명을 포기했다. 예, 그렇죠. 아니 공천 떨어지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예, 정신이 버쩍 들었나 봐요. 술이 금방 깼나? 예, 예.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 근데 이수진 전 의원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예. 공천 떨어지니까. 예. 한번 여기 모실까요? 싫어할 거예요.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백현동 사건으로 넘어가죠. 백현동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이거 구조가 간단해요. 자,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인섭이라고 있는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나올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그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정진상, 이재명의 신복이죠. 신복이 둘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자원봉사를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김인섭, 정진상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정바울이 김인섭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식품연구원 자리에다가 짓고 싶은데 그 용도 변경해달라.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진상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부탁 안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4번을 무려. 뭐 4단계를 스페이스 X처럼 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마 당군 일이 없었을 걸요. 4단계를 확 올려줘요. 4단계를 확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막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빼줘. 막 빼줘. 최소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은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막 빼줘. 그래가지고 정바울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돈을 그냥 1,800억인가 2,000억을 그냥 벌어버려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이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정지상한테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푼도 못 얻고 정바울이라는 개발회사는 2,000억 이상의 돈을 벌고 죽인다. 예. 김인섭은 그 대가로 75억을 받고 한바식당 사업권까지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불거져서 지금 김인섭은 깜빵 가 있죠. 그 징역 5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재판에서 김인섭이 로비를 한 걸로 결론이 나서 5억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알선 수재로 김인섭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는 알선 수재로 김인섭이 들어갔어요. 로비가 통했다고 재판은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자, 문제는 최종 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명이죠. 최명이죠.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예. 이재명 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이라고요. 예. 여기 뭐 4번이나 알선이 들어가요. 예. 근데 김인섭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형이라고 형님, 불러요. 예. 그리고 정진상이 누굽니까? 오른팔. 이재명이 오른팔이잖아요. 그 근데 재판 이재명이 몰라요? 그 재판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거기 로비를 받았는지는 마지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이 김인섭 씨 재판에서 나왔던 관계에 관한 인정이 있었어요. 아하. 그게 뭐냐면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께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이게 재판부가 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관계를 다 인정해요. 이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전 실장이 이러한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런 일반적인 관계 아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다는 건 상식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엔 이 정도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인데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다. 네. 요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증교사 부분과 이 사건이 맞닿아 있는데요. 맞닿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김진성 씨. 그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인섭. 그 김인섭의 75억 예. 요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가 정바울로부터 사업이 성공해서 75억을 받기로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위증을 안 안 하면 하면은 못 받아. 혹시나 이 돈 못 받을까 못 받을까 봐. 그런 걱정도 있었던. 이게 보면은 정말 영화를 만들어도 수십 편 만들 정도로 이런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렇죠. 김인섭과 정진상의
이런 알선과 관련돼서 이런 관계 속에서 김인섭이 징역 5년과 알선 수재로 유죄가 받는다면 이런 재판부에서 이렇게 알선 수재와 로비가 있었다고 징역 5년을 때렸다면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요거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김인섭이가 정진상에게 로비를 해서 정바울의 돈을 받고 부탁을 받고 알선을 해서 로비를 해서 정진상이가 해줬다고 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 국토부인데 꼭 여기는 또 앞에 수식어를 붙어요. 박근혜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가 야당 시장인 이재명 나를 협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용도를 변경해줬다, 네. 상향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국토부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 넘어가나요? 공선법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네. 지금 그 김인섭이 어떻게 보면 알선 수재로 실형 5년을 받았다고 하면은 알선 수재기 때문에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거거든요. 알선해주고 돈만 받아도 이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알선 부당한 청탁이나 이런 걸 받고 또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 허가권자는 그냥 뇌물로서 깜빵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아닙니까? 그게 결국 지난 그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이거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청탁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박근혜의 그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해준 거지 나는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웬걸? 김인석 재판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뇌물은 뇌물대로 처벌받게 되고 또 이렇게 공선법은 공선법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게 되는 풍전등화의 상태다. 그리고 또 이 검찰은 또 무엇을 또 기소를 했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의 최소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손실을 배임 혐의를 또 이재명 대표한테 걸었는데 아니 김인섭 재판부는 200억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00억의 배임 혐의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유동규가 결정을 해요. 유동규가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아니 정진상하고 위에 김용이 나한테 빠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도계공에서 이 사업에 빠졌다. 누구 짓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 그분이지 뭐. 그분이죠. 네. 그러니까 배임이에요. 누구 짓을 받았겠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자, 200억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럼 몇 년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저기 어디지? 이 질문을 이쪽에 하세요. 궁금하잖아요. 이쯤 되면 그럼 이렇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어떻게 돼 건들이 있냐면은, 하나 둘 셋 겹치면 제가 이제 몇 년이냐?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 양형 기준 만드는 것을 본인의 경력을 좀 자랑하시는 5년을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배임 횡령에 있어서 은근히 지금 깔때기시네. 아니, 깔때기시네. 그 제가 직접 경험해낸 거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보면은 뭐 1억 이상, 뭐 5억 이상, 50억 이상인데 50억 이상 양형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 50억 이상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력도 커지는데 했더니만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50억 이상 배임 횡령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적용될 일이 별로 없다 했는데 웬걸 나와버렸어.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지금 제 기억에 10년 전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회복되고 하면 5년 이하도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년, 20년도 가중형이 될 수가 있는데 200억 정도라고 하면 사기는 어떻게 우리가 양형 기준을 실무 감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사기 피해 1년에 그 1억에 실형 1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네. 배임 횡령은 사기친 놈보다는 조금 더 불법성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 3억 정도 되면은 실형 1년이다 보면 되는데 50억 한다고 하면은 죄를 자백하는지 피해를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죄를 딱 잡아떼고 피해 회복도 한 푼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 건만 배임만 갖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대북 송금 얹고 예. 또 위증교사 얹고 예. 여기 공직선거법 얹고 하면은 좀 많겠네요. 제사를 뭐 깜빵에서 지낼 수도 있죠.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게 재판이 저는 사실 이게 검찰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이걸 병합을 합니까? 이걸 병합을 하냐고. 왜냐하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거를 왜 병합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장동 따로, 백현동 따로, 성남 FC 따로 해가지고 개별 사건으로 진행을 했어야지. 이거 병합을 한 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어떠냐면 검찰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변호인으로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별개로 해서 선고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면은 그거를 합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반면에 병합을 하면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를 되니까 이 피고인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병합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병합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전략 부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피고인의 사건이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그렇죠. 재판부의 판단일 그렇기 수 때문에 있겠지만. 이거를 뭐 검찰을 비난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변호를 해본 실무적인 감으로서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검사는 하나로 해서 빨리 선고되길 바라죠. 그 재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백현동 재판하고 대장동 재판하고 성남 FC 재판이 이게 병합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5년 6년 걸릴 것 같아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꺼냈던 그러니까 그런 거죠. 헌법 84조 얘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에 관한 일들인데 그래도 위증교사 같은 경우 따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빨리 가야죠. 그 한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이 돌아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마지막 재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선고될 수 있다. 선고되면 선거에 다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 들었던 생각이 최소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민적 대혼란을 주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이 2024년 6월 달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입니다. 3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는데 이 위증교사 재판 같이 간단한 사건을 대법까지 선고가 3년 동안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국 대표의 사건을 보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 선고도 안 내려요. 그리고 대법 선고도 더 끌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치적 가능성을 살려두기에 끌 수 있고 만약에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대법에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 대법원에서 그거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나오게 됐던 일련의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단 한두 건이라도 분명한 일이 있다면 국민적,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법 재판으로 한번 가보죠. 네. 왜냐하면 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법에서는 6개월 이내로 빨리 끝나라고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반, 2년 넘는 재판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 재판이잖아요. 김문기 처장 관련된 재판입니다. 네. 몰랐다. 김문기 몰랐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백현동 사건을 박근혜 예.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때문에. 종상향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개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죠. 네. 아까 전에 그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이번에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 경기도 이게 대선 때였나요?
대선 때 발언인가요? 대선 때 그렇습니다. 발언이죠. 네, 대선 때 발언이죠. 간단합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김문기 처장이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의 그 수익 그 환수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김문기 처장이. 네. 그러다가 김문기 처장이 사망을 했는데 조사를 받고 와서 조사를 받고 와서 그 사망을 했는데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도 돼 있고 이재명 시장이라고도 돼 있고 이재명 지사라고도 저장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관련 화면을 영상을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골프 호주 가서 골프 친 영상을 제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골프를 쳤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유동규 본부장 인터뷰를 지금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매주 화요일 날 유동규 홍보하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여러 하고 가지로 있는데 깔때기하러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돌려까기. 당번 지나가서 본인 방송 홍보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니 많으세요 그런 거. 네. 그 유동규 씨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한번 데려 나오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래는 김문기 씨가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예,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게 돼 있는데 그 보고를 하니까 이건 유동규 씨의 말입니다. 야, 우리 가는데 좀 놀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는 좀 편한 사람하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던 사람 빠지고 멤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갈 때 유동규 씨의 얘기에 따르면은 아까 저 그림에도 보면은 모자를 쓰고 있고 모자가 그 골프 관련되는 브랜드가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자 창에 보면은 골프 칠 때 볼 마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현지에 가서 산 게 아니고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에서 김문기 씨도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 방송 홍보가 아니고 유동기 씨도 또 가만히 있는데 골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재명도 평소에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데 실제로 남 눈이 있으니까 못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골프 하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것이지 저기에서 무슨 빌리거나 사서 했던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골프 치고 김문기 씨가 그 즐거웠다고. 단톡에 오늘 진짜 즐거웠다라고 했던데 그 진짜 즐거웠던 게 영상 통화. 그렇죠. 영상 통화하면서 했던 게 저 지금 사진 있잖아요. 사진 다 있잖아요. 김문기 씨가 원래 저거를 제가 입수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어. 어쩌죠 잘했어. 그런데 그때 있었던 마치 이제 우리가 18월 다 끝나고 때가 되니까 이 지사가 이것이 너무 아쉬운데 하니까 뭐 해외 골프장을 어때요? 캐리도 없고 그냥 여포를 가면서 다시 칠 수 있잖아. 여포에 가서 야 우리가 한번 거기서 치자 하면서 실제로 17홀인가까지 왔다가 다시 여포로 가가지고 티샷 다 하고 있는데 뒷팀이 와서 당신들 누구야? 이러니까 유동기 씨가 와가지고 스미마생 뭐 이러면서 마치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맞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던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니고 그게 어긋나는 것이죠. 2015년 1월이잖아요. 그렇죠. 9박 10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어떻게 보면 목숨값을 묻는 것이 이 재판이란 말이에요. 공선법 위반. 예. 그런데도 모른다. 성남시장일 때 몰랐다. 하나 더. 예. 하나 더.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가방끈이 좀 기세요. 가천대 성남에 있는 가천대 옛날에는 그 학교가 이제 뭐 가천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행정학과에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문기 씨도 가천대 박사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동문이에요. 대학교 동문. 그런데도 성남에 있는 성남 그 가천대 예전에 지금 예전 그 이름이 바뀌기 전 대학교가 제가 성남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몰랐다?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재판이 진행을 중인데 이 부분도 조금 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늘어지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만에 끝내라는 게 사실상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네. 합해서 12개월. 룰인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위법 문제를 가르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건 가족이 함께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기보다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죠. 맞아요. 김문기 씨 가족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 아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어떻게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이 일에 대한 정리를 빨리 법원에서 끝내줘야 유족이나 가족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는 거지. 재판이 계속 지연돼 갖고서는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여기 대한 피해가 이 유족분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 단 한 사람, 대한민국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피해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생각하면 빠르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건보다 이 사건만큼은. 자 이제 자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 야 이거 8개 다 못하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재판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저기 그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아침에 궁금해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형 저기 그 백현동 재판 결과하고 이번에 나온 이화영 재판 결과하고 난 비슷한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검찰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재판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증거를 현출하지는 못했으나 재판에 상당한 참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번 재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번에 그 대북 송금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그건 법리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500만 불, 300만 불이 북한으로 뭐 이전에 뭐 세상에 안 들어갔어요? 제대로 안 돌아갔죠. 아, 강펀치 좀 날려가지고 제대로 좀 돌아가 좀 해주세요 좀.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에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 자체가 인정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적어도 200만 불 정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 사례금이 뭐죠?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아닙니까? 사례금이란 건 뭐냐? 공무원이 업무를 뭘 해주고 사례금을 주거나 받으면 뭐죠? 그게 뇌물인 거예요. 뇌물이죠. 그리고 그 사례를 자기가 직접 받으면은 단순한 뇌물죄고 그것을 부당한 청탁을 하고 제3자한테 주면은 3자 뇌물. 그게 제3자 뇌물인 거예요. 이 판결에서 이재명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사례금이란 키워드 하나로 이재명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아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것은 검찰이 뭐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자유우파적 시각 그리고 정상적이고 통상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법률 지식에 비춰봤을 때는 제3자 뇌물은 그냥 슈꼬린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돈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줬다고 하면서 각 어떻게 보면 기업
특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롯데의 어떤 그 관련되는 그 재벌들을 구속시킨 것이 바로 제3자 뇌물죄예요. 실제로 막 1심에 막 20년, 30년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 어떤 그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때의 대법원까지 확정됐던 그 논리가 이재명 지사의 제3자 뇌물죄에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그냥 부메랑으로 딱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예측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제3자 뇌물죄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수사를 쭉 하면서 너무 이화영에 대한 진술에 너무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화영의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임의성을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압박에 의해서 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강요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얘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은 내가 인정을 맞다. 하는데 얘가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근데 얘가 진술을 강요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얘가 오락가락하니까 얘 이재명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좀 줘야겠어라고 구속을 시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게 명분일 뿐이지. 예, 근데 자꾸 이화영에 대한 진술에 대한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재판은 계속 길어지고 결국은 이화영에 대한 진술이 가장 좋은 것은 저 이재명에게 보고 진짜 했어요라고 나오면 딱 떨어지겠는데 이화영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화영이 구속돼 있는 동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직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가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도록 한 1년 반 동안 북한에 갔다가도 오고 뭐 그 돈도 300만 불, 500만 불 하고 그런 것들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줄줄 불었지 않습니까? 줄줄 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이 깜빵가 있으니까 이화영의 부인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났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박찬대입니다. 예. 네, 박찬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가 됐죠? 원내대표가 됐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드릴 말씀 그렇게 되니까 그 진술을 이제 법정에 올려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서모 변호사를 해임시켜버리고 이게 그 법무민 덕수의 김모 그러니까 그 민변 회장도 하셨던 분을 변호사가 와가지고 나 그거 증거 동의 못해라는 의견서 내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당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니까 재판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하니까 그냥 법원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그거 부동의 증거 의견서 본 적도 없고요. 제가 했던 거 증거 다 인정해요라고 법정에서 지금 그 신부장님 앞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거 누가 들었어요? 판사가 들었죠. 예, 판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검찰의 어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지금 인정하네 뭐하네 하면서 지금 검수완박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겠어요. 검찰이 뭐 회유 협박해 가지고 저 패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이익을 주든지 해서 그거를 임의성 없는 진술을 받았을 위험성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동의 하는 대신에 법정 앞에서 판사한테 했던 증언은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판사 앞에서 저 그거 제대로 진술하는 거 맞고 검찰에 얘기했던 증언 그건 맞아요라고 했는 것을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검찰이면은 우리 신부장님 증인으로 부를 것 같아요. 판사를.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신부장님 위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맞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음. 이화영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직접 그것을 들은 사람은 우리 그 신부장님이란 말이에요. 저라면 신부장님 증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빠져나갈 방법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재판이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9년 6개월이 선고되고 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들이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근데 김성태의 말은 듣고 이화영의 얘기를 왜 듣지 않냐고 했는데 이화영 말이 왔다 갔다 했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것이고 김성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은 네이아나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화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성태가 그동안 법인카드를 이화영 부지사 쓰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줬을 텐데 김성태의 말이 실질적인 정황, 그러니까 물질적인 증거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번 이화영 선고에서는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그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 만약에 기소가 돼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번 재판 결과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참 질이 좋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고백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걸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게 되면 이 연결고리 빼도 박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그 마지막에 증거로 채택됐던 국정원 블랙 요원이 그 이번에 그 쌍방울의 그 주가 조작의 가능성 그 이번에 그 대북 송금 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주가 조작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번에 그 판결이 네. 난 거예요. 선고가 난 거예요. 그럼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네. 변호인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말에 를 검증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쌍방울 나누스의 어떤 대급 그 어떻게 보면 주가 조약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에 사실 조회를 했어요. 이거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그랬어요? 달라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거는 대북 송금 했는 건 맞지만 어떤 주가 조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보고서가 와서 그거를 법정에서 다 제출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화영이 말은 안 믿고 김성태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이라고 보이는 김성태만 말만 믿느냐라고 했는데 진짜 주가 조작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했고 그 보고서도 이 재판에 나왔다. 그죠? 그 증거로 다 채택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그렇죠. 다 검증을 예, 했다는 검증이 거죠. 됐다는 거죠. 국정원 보고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2019년도 즈음해서 있었던. 근데 그때에 결국 북을 드나들면서 역할을, 그러니까 북을 드나든 건 아니지만 북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인 거고 김성태를 연결해주게 된 건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이재명 대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누가 연결해줬습니까? 이해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건 결국 이해찬 대표의 핵심적인 측근이고 여의도 민주당에서도 비주류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를 여의도의 주류로 끌고 들어오는 핵심적인 고리를 이해찬 대표가 한 것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국정원 보고서를 갖고 이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뭐 궁금증이 또 많으신 텐데 일단은 여기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서 신속하고 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네. 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의 실익은 그런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나와야 모든 사람에게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판이 정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이 빨리 나와야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되면 또 관련돼서 또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는 압축적으로 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장동과 성남 FC는 못 다뤘습니다. 아하. 그냥 대장동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음.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엄선해서 나름대로 제가 어제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압축해서 엑기스로만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다루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서 재미있게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팔방미인이셔. 모르는 게 없어. 한동훈 위원장님 만난 얘기만 안 하려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님 뵙고 와가지고 나 그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일도 강펀치! 강펀치.